세 번째 주제인데 전문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우리가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사람에 지금 끼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앞에서 뭐 말을 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영상까지 찍어서 또 더 알리려고 막 하고 막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저뿐 아니라 얼마나 많겠어요. 신문만 봐도 전문가 칼럼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칼럼도 쓰고요.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도 하고 경제 흐름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쎄고 쎄습니다. 또 방송에 나와서 뭐 방송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로도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런 전문가들을 보면 개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니까 딱 속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말을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전문가가 속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제 의도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 이건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선생님들 너무 순진해서 잘 듣고 있어.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제 말을 막 맹신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돈 1,000만원씩 내보세요. 우리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제가 돈 줄게요. 이렇게 하다 사고 친 사람 많죠. 신문에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가끔씩. 실제로 전문가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환경이 유도하기도 해요. 제가 실전 투자 클럽을 이제 운영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실전 투자 클럽을 딱 모집할 때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절대 내 계좌로 돈 모으지 않는다. 내 계좌로 돈 모으지 않는다. 두 번째, 수강료 받지 않는다. 왜 그랬냐면 제 스스로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제 계좌로 돈을 모으면 제가 그런 욕심이 들죠. 돈을 모아서 저분은 10%만 주면 고맙다고요. 그러면 제가 20% 받고 10% 주고 10%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금융 전문가들이 그렇게 돈을 벌거든요. 펀드들이 그런 겁니다. 펀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돈 크기를 키워요. 돈 크기를 뭐 1조, 2조로 키워서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저희들한테는 적정 이익 주고 자기네들이 수수료 받아가는 거거든요. 1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돈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1조, 2조 가지고 거래를 해보세요. 그 매매 수수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동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돈을 모아서 했어요. 근데 이미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서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런 딱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돈을 모은 사람은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부담감이 있죠. 이게 손실이 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게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어떻게든 내는 쪽으로 맵고사라도 내는 것처럼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이익이 난 것처럼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하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속여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뭔가 돈을 모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전문가들이 처음엔 선의의 의도로 교육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생겼고 돈을 실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학생들 중에. 근데 그 사람은 전문가들을 맡기고 싶은 거야. 자기가 거래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일단 난 계좌 뜨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돈을 넣었는데 여동생인데 남편이 알면은 돈을 자꾸 달라고 해서 귀찮아하고 저한테 맡긴다고 해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생 이름으로 하면 동생 이름으로 우편물이 가니까 남편이 자꾸 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그걸 모르게 하려고 저한테. 이게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돈을 맡기는 이유는. 근데 동생 돈은 적어서 제가 맡았는데 좀 컸으면 제가 안 맡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해가 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고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언제 그 돈을 뺄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50년 투자한다고 했는데 동생은 저하고 투자 기간이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한 1년만 있다 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투자한 것은 10년 정도 투자하면은 반드시 이익이 나는 회사도요. 1년 단위로만 보면은 손실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만 사실 제가 맡아도 봤지. 그것도 동생 돈만 유일하게 맡았어요. 저희 애들 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제가 그걸 맞는 순간 저는 그 돈의 노예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벌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왜 그걸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전 투자 클럽 만들 때 그걸 원칙으로 삼았어요. 나는 여러분들 돈을 절대 내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손해봐도 남한테 내 탓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제 투자 내용은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저도 경계하기 위해서 혹시나 거짓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 거를 오픈할 테니까 그거 보고 투자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마세요. 그냥 공부만 하고 싶으면 공부만 하세요. 근데 실제 투자를 해보는 게 사실 공부가 되긴 해서 제가 1,000만 원 정도 제약은 뒀어요. 1,000만 원 정도면 다 날려도 혹시나 다 날려도 수업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하시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제가 혹시나 이걸 돈벌이로 생각하게 될까봐 저 스스로가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재능 유도합니다. 얘가 이제 공표해놓고 책에도 그렇게 쓰고 저희 규칙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그냥 나눠주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안에 또 돈을 벌어갖고 행복하시는 부분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수강료를 안 받으니까 제가 뭐 그분들이 저한테 뭘 막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또 저를 좀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아직은 없고요. 서울까지 가서 무료로 강의하고 내려오는데 저를 보고 욕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돈을 받고 강의를 받고 하는 순간 저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러겠죠. 뭐 강의 퀄리티가 오늘은 저번보다 좀 떨어지네. 강의를 좀 준비 안 하셨나? 이런 말만 나와도 제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무료로 하면요 강의 퀄리티 따지지 않아요. 아니 공짜로 받으면서 무슨 강의 퀄리티 따집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강의 퀄리티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목사님도 설교 뭐 저번하고 설교 나 떨어지냐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투자의 책임은 다 본인이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제가 막 뭐 인간적인 노력을 막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서 돈을 챙겨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게 돼서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 많은데 뭔가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 정말 전문가인데 증권사나 운영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처럼 못해요. 저기 펀드 파는데 공짜로 합니다. 공짜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권회사에서. 다 수수료 받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은 그 회사 내에서 그 성과평가를 하고 승진이나 연봉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으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까요? 조금 받으려고 할까요?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 많이 받는 체계가 대부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회사에 돈 벌어온 구조를 좀 파악을 해보면 거기는 우리가 펀드 한번 들어보면 압니다. 주식을 사든지 펀드 하나 들어보면 수수료 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증권회사 수입이거든요. 수수료 떼는 구조가 내가 얼마나 매매를 했느냐, 사고 팔느냐 이거 가지고 따져요. 내가 얼마나 돈 버는 이거 갖고 안 땄습니다. 내 주가가 2배 뛰면은 뭐 수수료 더 달라고 이런 거 없어요. 내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한번 사고 팔 때마다 계속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잔고 얼마에 대해서 이제 그 위탁 수수료를 떼고요. 보수라는 걸 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리가 매매를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오래 갖고 있고 그래야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죠. 그럼 저희한테 그걸 유도할까 안 할까요? 그 사람들 이해관계가 그건데.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매매를 않거든요. 사기만 하지 팔지를 않아요. 그냥 쭉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때 한 번만 수수료 내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전화도 잘 안 와요. 그냥 좀 팔면 좋겠는데 팔면 수수료가 2배씩 뛰는데 1년에 한 360을 사고 팔고 하면은 최고의 고객이죠. 증권사에서는. 근데 그 정작 본인은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제가 그 첫 서재에 사고 팔면 절대 돈 못 번다. 왜?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걸 조작하거든요. 교묘하게 조작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는 우리가 그 노름에 그러죠. 돈의 금액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배팅을 해버리니까. 계속 배팅을 돈의 힘으로 밀어버리거든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투자도 돈의 힘을 가지고 밀면 가격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라는 게 뭐가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라고 해서. 돈이 만약에 100조 정도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100조 정도 있다. 주가를 움직이는 우리나라 코스피 5천만 주고 10,000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속 사버리면 돼요. 그 100조 가지고 비싸게 사버리면 됩니다. 그럼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아까 간단한 예를 잠깐 드렸는데 1,000만 원에 산다고 하는데 여기서 1,200에 산다면 200만 바로 뛰잖아요. 가격이란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와도 가격이 오르지만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만약에 전 동서남 회사의 주식을 이제 많이 투자하고 좋아하는데 동서 주가가 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만 원 정도란 건 뭐냐면 사고 파는 사람이 형성된 가격이 2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2만 원에 팔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도 2만 원에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2만 3천 원에 사겠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2만 3천 원 뜁니다. 물론 2만 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만 3천 원에 사지는 않겠죠. 먼저 2만 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 거 사고 그 다음에 2만 1천 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 거 사고 그리고도 모자라면 2만 2천 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 사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돈을 1억, 2억, 3억 가지고 이렇게 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살려는 사람이 가격을 높게 부르면.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건 뭐냐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사면. 이거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사고자 하는 거죠. 그러고 2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억 속에 이 회사 가격을 2만 원이라고 생각할까요? 4만 원이라고 생각할까요? 4만 원 생각하죠. 한 달만 지나면 4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아마 한 50억이나 100억이면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동서 주가 보니까 100억 정도면 4만 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그 기관이, 그 은행이 얼마 갖고 있냐면 한 1,000억어치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억 가지고 4만 원 올린 다음에 나머지 900억치를 4만 원에 팔아버리면 그 사람 돈 벌까요? 안 벌까요?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하고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하고 계속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4만 원으로 바로 올리지 못해요. 왜냐면 개미들 그걸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죠? 살려고 할 때 그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올렸다는 것은 따로 줬다는 거야, 누군가.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내가 2만 5천 원에 사면 누가 파는 사람 있나? 보는 거야. 없으면 그 사람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죠. 근데 누군가 이렇게 미끼를 던졌는데 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증권회사에서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매매 수수료, 우리나라 그죠? 매매 수수료 가지고 먹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계속 권유를 하는 게 그거예요. 펀드나 주식을 사면 이번에 이걸로 갈아타시죠. 이거 좀 더 떨어지기 전에 파시죠. 손절매 하시죠. 그죠? 손절매라는 용어를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나 뭐 좋은 단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손해 나면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도 하지만 사실은 증권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유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들어요. 우리는 손해였는데 증권회사는 손절매 했어요. 증권회사는 이익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이익 봤죠. 수수료 받았잖아요. 손해 봤어도 내가 손해 본 거지. 매매를 하는 순간 걔네는 수수료 떼가니까. 그러니까 제 이익과 증권사의 수수료는 사실 무관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증권사는 수수료가 없을 수가 있고요. 제가 손해가 나도 증권사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 맞으면 더 좋겠죠. 나도 돈 벌고 증권회사도 돈 벌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증권회사 돈 벌려면 매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매매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그게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매매에서 절대 돈 벌 수 없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보다 더 큰 전문가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저희가 다 판돈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판돈 가지고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돈을 다 주워가는 사람들이지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지는 거예요. 주식에 보면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시나 뭐 인터넷 한번 쳐보면 나오는데 아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차트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고 뭐 물량들이 이렇게 물렸을 때 얼마에 사고 팔았을 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기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아마 이런 힘이 붙으면 가격은 뭐 한 달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정면으로 그 어떻게 보면 대결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어떤 컴퓨터나 우리 인간적인 사고의 힘에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차트 분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게 예측 가능하면 큰 손들이 어떻게 할까요? 불규칙적으로 또 바꿔버려요. 그래야 사람들 돈이 오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판돈을 크게 따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노름을 하진 않는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타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초짜들 돈 따먹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막 따면 처음에 이기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막 따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큰 돈이 한 1억 있는데 한 100만 원 따버리면 겁나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때는 저 사람 큰 돈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뤄줘요. 뭐 이뤄주다가 한 쾌 그냥 따버리는 거야. 한 쾌. 한 9번 이뤄주다가 9번 이뤄준 건 소액으로 이뤄주고요. 딱 한 번 마지막에 그냥 오리 시켜버리는 거죠. 이 큰 돈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자꾸 몰아놔요. 아, 예측이 가능하도록. 근데 나중에 한 큐에 그 예측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 9번은 아, 이렇게 해놓으면 저 사람들이 예측하고 이렇게 오겠지? 그 또 한 번 맞아. 그러면 맞잖아. 맹신해요. 교만해지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맡겼던 전문가의 말을 믿기 시작해요. 2번, 3번 맞으면 신이 돼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걸 믿다가 나중에 9번째, 10번째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한 번씩 온다든지 뭐 국가부도 사태가 온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돈을 사실 큰 돈을 벌어가는 거죠. 너무 무서운 시장이죠. 정말 무서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고요. 또 잘 모르고 들어가면 더더욱 그런 거고요. 애당초 처음부터 자신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이렇게 금융시장은 사실 투기성이 강한 환경이 사실 돼 있긴 해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될 어떤 최소한의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떼돈을 벌어서 전문가들 내가 이겨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최소한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률에 어떤 내 재산이 잠식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재산이 잠식됩니다. 물가 오른 만큼. 그래서 내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어떤 안정장치가 경제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도